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볼 주제는 리커전 파마슈티컬스, 줄여서 RxRx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회사가 그 방대한 생물학 데이터랑 인공지능을 딱 결합해서 신약 개발 속도를 엄청나게 높이려는 소위 테크바이오 분야에서 아주 주목받는 곳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RxRx의 지금 현재 모습, 또 앞으로의 가능성, 그리고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들은 뭔지 그걸 좀 명확하게 알아보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근데 최근 나온 이야기들을 보면요. 약간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지점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글로벌 제약사들하고 협력해서 예상보다 매출이 잘 나왔다. 이건 분명 좋은 소식인데 네, 긍정적이죠. 동시에 보면 여전히 적자 규모가 꽤 크고 또 기대를 모았던 신약 후보 개발을 중단했다. 이런 발표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게 좀 우려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요. 이처럼 좀 엇갈리는 신호 속에서 진짜 중요한 맥락이 뭘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우선 RxRx가 정확히 어떤 회사인지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세포 수준에서 보이는 엄청난 데이터를 쌓고 여기에 AI 기술을 쓴다고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페노믹스인데요. 이게 뭐냐면 세포의 어떤 형태나 반응 같은 눈에 보이는 표현형 정보를 아주 대규모로 확보하고 분석하는 겁니다. 페노믹스, 표현형 정보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기계학습이나 딥러닝 같은 AI를 딱 붙여서 신약 후보 물질 찾는 것부터 시작해서 개발 과정 전체를 자동화하고 속도를 확 높이려는 거죠. 그래서 테크바이오라고 부르는 거군요. 네. 기술이랑 생명과학을 합쳐서 기존 제약사들이 수년에 걸쳐 하던 일을 기술 힘으로 확 단축시키겠다. 이런 접근인 거죠. 특히 데이터 규모랑 그걸 분석하는 역량이 이 회사의 진짜 핵심 경쟁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최근 재무 상황을 보면 이런 특징이 더 잘 드러나는데요. 네. 실적이요? 2025년 2분기 매출이 약 1,920만 달러였는데 이게 시장 기대치를 꽤 넘어섰어요. 오, 생각보다 잘 나왔네요. 네. 특히 그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 있잖아요. 거기랑 협력하면서 성과가 나와서 약 700만 달러 정도 마일스톤, 그러니까 단계별 기술료가 들어온 게 컸습니다. 아하. 이게 그냥 파트너십 맺었어요. 이게 아니라 실제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신호니까 중요하죠. 그러네요. 파트너십이 실질적인 가치를 보여주는 거군요. 근데 그 이면을 보면 또 걱정되는 숫자들도 있잖아요. 순손실이. 맞아요.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니죠. 같은 기간 순손실이 거의 1억 7,190만 달러? 작년보다 손실이 더 커졌어요. 네, 늘었죠. 연구개발, R&D 비용도 한 70% 넘게 확 늘었고요. 와, 70%요? 네. 물론 뭐 플랫폼 고도화하고 파트너십 진행하려면 투자가 필요하긴 한데 그렇죠. 돈이 들겠죠. 근데 비용 부담이 상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주당 순손실, EPS도 마이너스 0.41달러로 시장 예상치 마이너스 0.35달러보다 안 좋게 나왔고요. 돈을 잘 벌긴 하는데 쓰는 돈은 더 많아졌다.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현금 흐름도 중요하게 봐야 하는데요. 2024년 말에는 한 6억 달러 넘게 있었거든요, 현금이. 네. 근데 2025년 6월 말에는 이게 약 5억 3,380만 달러로 줄었어요. 반년 만에 거의 7천만 달러가 줄었네요. 네. 그러니까 현금 소진 속도가 꽤 빠르다는 걸 알 수 있죠. 이거 좀 불안한데요. 네. 그래서 회사 측에서도 이걸 인지하고 현재 계획대로면 2027년 4분기까지는 운영 자금이 충분하다. 이른바 현금 런웨이는 확보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2027년 4분기까지. 일단 시간은 좀 벌었다는 거군요. 그렇죠. 심지어 2026년까지는 현금 소진 규모를 35% 줄이겠다. 이런 목표까지 내놨습니다. 오, 구체적인 목표까지. 네. 결국 이 약속을 정말 지킬 수 있느냐. 이게 앞으로 재무 안정성을 볼 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과연 계획대로 현금 관리가 가능할까요? 이게 핵심 질문이죠. 이런 재무적인 부담이 있는데도 시장이 RxRx에 계속 주목하는 이유. 그러니까 강점은 역시 그 플랫폼 기술 자체겠죠. 그럼요. 그게 첫 번째죠. 리컬선 OS 2.0라고 자체 개발한 운영체가 있어요. OS까지 직접요. 대단하네요. 네. 그 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방대한 페노믹스 데이터랑 뭐 유전체니 단백체니 하는 다양한 생물학 정보들, 그걸 다중 오믹스라고 하거든요. 이걸 다 통합해서 분석하는 모델이 핵심인 거죠. 데이터를 그냥 모으는 게 아니라 통합 분석하는 거군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신약 후보 물질 발굴부터 임상 디자인까지
개발 과정을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만들 잠재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사노피나 로슈 같은 진짜 큰 제약사들이 실제로 이 플랫폼을 써서 의미 있는 결과들을 내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아, 실제 성과가 나온다. 네, 이게 그냥 이론상 가능해요를 넘어서 실제 가치를 입증하는 단계로 가고 있다. 이런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와, 대형 제약사들이 파트너로 있다는 것도 정말 큰 힘이 되겠는데요. 물론입니다. 그게 두 번째 강점이죠. 이미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글로벌 제약사들하고 손을 잡았잖아요. 네. 사노피, 로슈, 제넨텍, 바이엘, 머크, KGAA. 그렇죠. 이런 회사들하고 다연관 협력 관계를 맺었는데 주목할 점은 이게 그냥 협약 발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마일스톤 수익 창출로 이어져서 재무적으로도 기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그 700만 달러처럼요? 네, 맞습니다. 회사 쪽에서는 2026년 말까지 이 파트너십들 통해서 총 1억 달러 이상 현금을 확보하겠다. 이런 목표까지 제시했거든요. 1억 달러요. 와, 네. 이건 뭐 플랫폼 기술에 대한 외부의 신뢰도를 보여주는 동시에 회사 재정에도 진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2027년 4분기까지의 현금 런웨이. 이것도 투자 매력 포인트라고 봐야겠네요. 현금 소진이 빠르다는 우려 속에서도 일단 안심할 시간을 벌었다. 이런 의미가 있을까요? 네, 정확합니다. 단기적으로 돈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을 확 덜어주는 거죠. 그렇죠. 덕분에 회사는 이제 플랫폼 기술 더 발전시키고 자체 신약 파이프라인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시간을 확보한 셈이에요. 물론 그 시간 동안 또 성과를 내고 비용 관리 목표도 달성해야 하는 숙제는 있겠지만요. 그럼요. 그건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죠. 파트너십 현황을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게 꽤 흥미로워요. 사노피하고는 최근 18개월 동안에만 의미 있는 마일스톤을 4번이나 달성했어요. 와, 18개월 동안 4번이나요. 활발하네요. 네. 아까 말씀드린 2분기 700만 달러도 면역학 프로그램에서 나온 거였고요. 근데 사노피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리커션 OS 2.0의 패노믹스 분석 능력을 다른 분야로 더 넓혀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다고 해요. 오, 만족도가 높다는 뜻인가 보네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로슈의 자회사인 제넨텍하고는요. 신경과학 분야에서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의 데이터를 구축했어요. 어마어마하다면 어느 정도요? 인간 줄기세포에서 분화시킨 뇌신경세포를 분석했는데 그 수가 1조 개가 넘어요. 1조개요? 세포를요? 네. 그걸 분석해서 유전체 수준의 페노맵, 그러니까 세포 표현형 지도를 만들었고요. 여기에다가 한 5천 개 정도 유전자의 발현 정보, 트랜스크립톰 데이터까지 더해서 총 데이터 양이 171 테라바이트 TB라 다른데요. 171 테라바이트. 감도 안 오는데요. 고화질 영화 몇만 편이라니. 그렇죠. 엄청난 양이죠. 근데 이걸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이 방대한 데이터 자체가 앞으로 신경과학 신약 개발에 엄청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위장관 종양 쪽에서도 협력이 진행 중이고요. 와, 데이터 자체가 자산이 된다는 말이 실감나네요. 그럼 바이엘이나 머크 KGAA 쪽은 어떤가요? 이쪽하고도 협력이 꾸준히 진행 중입니다. 특정 질환 영역에서 신약 타겟을 찾고 후보물질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회사 측에서는 일부 프로그램은 한 1년에서 1년 반 안에 임상 개발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개발 후보, 디벨롭먼트 캔디데이트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하기도 했어요. 아, 구체적인 타임라인 언급도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RxRx 플랫폼이 특정 파트너나 질환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꽤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RxRx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신약 파이프라인 상황을 좀 보죠. 원래 2024년에 결과 발표하겠다는 게 꽤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최근에 좀 변화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게 좀 중요한 변화였죠. 원래 뇌해면상 혈관기형 치료제 후보인 REC994, 또 제2형 신경섬유종증 치료제 후보 REC2282로 포항해서 한 7개 임상 프로그램 결과를 18개월 안에 발표하겠다, 이런 계획이었잖아요. 네, 그랬었죠. 그런데 2025년 5월에 갑자기 방금 말한 그 REC994, REC2281에다가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 감염증 치료제 후보 REC3964까지 주요 파이프라인 3개의 개발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놀랄 수밖에 없는 소식이었죠. 네, 좀 충격적이었어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회사 측 설명은 자원을 가장 유망한 후보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었다. 이거였어요. 아,
선택과 집중. 네. 아무래도 모든 파이프라인을 동시에 다 끌고 가기에는 좀 부담이 컸을 테고 좀 더 성공 확률이 높아 보이는 곳에 힘을 싣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남아있거나 아니면 새롭게 좀 주목받는 파이프라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가장 기대를 모으는 후보 물질은요.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 FAP라고 하죠. 이 FAP 치료 후보인 REC881입니다. FAP요? 대장에 용종이 엄청 많이 생기는 유전 질환이죠? 맞습니다. 대장암 위험이 아주 높은 병인데 아직 초기 임상 결과이긴 하지만요. 이 REC881을 투여했더니 환자들의 용종 개수나 크기 부담이 중간값 기준으로 43%나 줄었다는 긍정적인 데이터가 나왔어요. 43% 감소요? 와, 초기인데도 꽤 인상적인데요? 네, 그렇죠. 이 외에도 항암제 개발에 좀 집중하는 모습이에요. RM39라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후보물질, REC 아닐리사오하고 CDK7이라는 효소를 억제하는 후보물질, REC617 같은 게 있습니다. RBM39 분해제, CDK7 억제제. 좀 어렵네요. 하하, 그렇죠. 간단히 말하면 RM39는 특정 암세포가 살아남고 증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CDK7은 세포가 분열하고 유전자를 발현하는 데 핵심적인 효소예요. 그래서 이걸 막으면 암 성장을 억제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하는 거죠. 아하, 항암제 쪽에 좀 힘을 싣는군요. 그리고 희귀 질환 쪽에서도 새로운 소식이 있었죠? 저인산증 치료제 후보요. 네. 저인산증, 하이퍼포스파티지아, HPP. 이건 뼈랑 치아 발달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희귀 유전 질환인데요. 아직까지 먹는 약 형태의 효과적인 치료제가 좀 부족해요. 아, 경구용 치료제가요? 네. 근데 RX가 확보한 후보 물질은 기존 치료제랑 작용 방식도 다르고 또 먹는 약 형태라서 성공만 한다면 환자 편의성도 높이고 시장에서도 반응이 좋을 수 있죠. 그렇겠네요. 희귀 질환은 성공하면 또 파급 효과가 크니까요. 맞습니다. 다만 이것도 역시 개발 초기 단계라서 임상 성공까지 가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이건 꼭 기억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파이프라인을 한번 싹 정리해서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본 항암제랑 일부 희귀질환 쪽에 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한 셈이군요. 네, 그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RX를 둘러싼 위험 요인들, 리스크를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가장 근본적인 위험은 역시 임상시험 자체의 불확실성이죠. 그렇죠. 신약 개발은 워낙 성공 확률이 낮으니까요. 맞습니다. 대부분 프로그램이 아직 개발 초기 아니면 중간 단계잖아요. 여기서 만약 부정적인 데이터가 나오거나 개발이 지연되면 그 파이프라인 가치는 떨어지고 회사 가치에도 직접 타격을 줄 수밖에 없죠. 아까 말씀드린 그 세계 파이프라인 중단 사례가 바로 이런 위험을 아주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네, 그 사례 때문에 더 와닿네요. 그리고 재무 구조도 계속 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계속 적자 상태고 연구개발이랑 파트너십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아까 현금 소진 속도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현금 소진 속도를 줄이겠다는 회사 계획이 실제로 잘 이행되는지 이게 재무 안정성 확보의 관건이에요. 만약에 비용 관리에 실패하거나 예상 못한 지출이 생기면 추가로 자금 조달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아, 그럼 또 기존 주주들한테는 부담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지분 희석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리고 파트너 의존도도 무시 못할 것 같아요. 주요 수입원이 파트너사 마일스톤인데 만약에 파트너사가 마음을 바꾸거나 하면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렇죠. 마일스톤 수익이라는 게 결국 파트너사의 내부 결정이나 개발 결과에 따라서 되게 유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만약 주요 파트너가 특정 프로젝트 우선순위를 낮춘다거나 아니면 협력을 중단한다. 이러면 RX의 예상 매출이나 성장 계획에 바로 차질이 생길 수 있죠. 안정적인 자체 수익 구조가 생기기 전까지는 계속될 리스크네요.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임상에서 좋은 결과가 나와도 끝이 아니잖아요. 신약 승인이라는 규제 허들을 넘어야 하고 또 승인받고 나서도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팔고 경쟁해야 하는 이 상업화 단계의 불확실성도 남아 있습니다. 특히 경쟁 약물이 갑자기 나온다거나 약값 정책이 불리하게 바뀐다거나 하는 변수도 고려해야 하고요. 네, 정말 여러 단계의 위험이 있군요. 물론 위험만 있는 건 아니겠죠. 기회 요인도 분명 있을 텐데요. 어떤 점들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가장 큰 기회는 역시 그 AI 기반 플랫폼의 상업적 가치를 확실하게 입증하는 거죠. 플랫폼 자체의 가치 증명? 네, 파트너십 마일스톤이 꾸준히 들어오고
자체 파이프라인에서도 긍정적인 임상 결과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면 이 플랫폼 기술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확 올라가면서 기업 가치가 크게 재평가될 수 있습니다. 아,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특히 항암제 분야 집중 전략이 잘 먹혀서 아까 말한 RBM39 분해제나 CDK7 억제제 같은 좀 차별화된 후보 물질들이 기술 이전이나 라이센스 아웃으로 이어진다면 이건 정말 상당한 규모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희귀질환 파이프라인, 예를 들어 저인산증 HPP 치료제가 성공하면 어떤 기회가 있을까요? 그것도 꽤 클 것 같은데요? 네, 희귀질환 치료제는 일반적으로 약값도 높게 쳐주고 경쟁도 좀 덜 치열한 경우가 많거든요. 아, 맞아요. 그래서 성공적으로 개발만 된다면 시장에 빨리 침투하고 상당한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죠. 물론 개발 성공 확률 자체가 높진 않지만 성공했을 때 파급 효과는 클 수 있습니다. 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얘기했던 운영 효율화랑 현금 소진 속도 감소 목표 있잖아요. 이걸 달성하는 것도 중요해요. 네. 이게 단순히 재정 안정성을 높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앞으로 혹시 필요할지 모르는 추가 자금 조달 부담을 줄여서 투자자들의 지분 희석 우려를 덜어주는 아주 긍정적인 신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단순히 돈 아끼는 차원이 아니네요. 그럼요. 주가 움직임을 좀 예상해보면 단기적으로는 분기 실적 발표할 때 마일스톤이 잘 들어와서 매출이 좋게 나오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네. 하지만 동시에 발표되는 순손실 규모나 EPS가 시장 기대에 못 미치면 또 주가 상승을 제한할 수 있겠죠? 양면성이 있네요. 네, 전반적으로는 임상 결과 발표나 새로운 파트너십 계약 체결 같은 개별 이벤트 뉴스에 주가가 좀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렇다면 RX를 지켜보시는 분들이 어떤 점들에 좀 주목하면 좋을지 몇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네, 그게 좋겠네요. 우선 앞으로 나올 실적 발표 때 협업 매출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지, 또 마일스톤 규모는 어떤 추세인지 이걸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네, 중요하죠. 또 현재 주력하고 있는 파이프라인들, 특히 그 REC4881, FAP, RBM39 분해제, CDK7 억제제, HCP 치료제 같은 것들, 이것들의 임상 데이터 발표 시점과 결과, 이걸 아주 면밀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데이터가 핵심이죠. 그리고 새로운 파트너십 계약 소식이 있는지, 특히 그 2026년까지 1억 달러 현금 유입 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소식이 있는지도 중요할 테고요. 그렇죠. 추가 계약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역시 현금 보유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소진 속도는 어떤지, 비용 관리는 잘 하고 있는지 이걸 꾸준히 추적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네요. 네, 오늘 R6RX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리해보면 AI 기반 신약 개발 플랫폼이라는 아주 강력한 기술적 잠재력 그리고 글로벌 제약사들과의 파트너십이라는 강점을 가졌지만 동시에 계속되는 재정적 부담과 임상 개발의 높은 불확실성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이 R6RX의 여정은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서 AI와 대규모 데이터 기술이 과연 신약 개발의 판도 자체를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시험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 업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따라서 기술적인 또 상업적인 가치를 꾸준히 증명해 나가는 것과 동시에 안정적인 재무 관리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 이게 이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할 겁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리커전 파머슈티컬스 R6RX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R6RX 같은 기업들이 개발하는 개별 신약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요. 만약에 이들이 구축한 AI 기반 신약 발굴 플랫폼 자체가 성공적으로 그 가치를 널리 인정받게 된다면 과연 10년 뒤의 제약산업의 신약 개발 모습은 지금과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